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박순자 여사는 익숙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아들 강민준의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다. 시골집의 흙냄새와 새벽닭 우는 소리 대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와 도시의 희미한 소음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몸빼 바지와 저고리를 매만졌다. 이 옷은 그녀가 수십 년간 입어온 작업복이자 일상복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유물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나서자 며느리 김지훈이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부터 그렇게 촌스러운 옷 입고 돌아다니시면 집안 분위기만 해쳐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대한 제국을 통치해온 그녀에게 이런 작은 모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다. 김지훈의 어머니인 최명희 여사가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사돈인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사부인,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우리 지훈이 말로는 잠깐 들렀다 가신다고 하더니 시골 일이 바쁘지 않으신가 봐요. 최 여사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한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박 여사는 두 여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최첨단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김지훈은 박 여사의 등 뒤에 대고 명령했다. 어머니,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실 테니 마늘이나 좀 까주시겠어요? 저녁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해서요. 손이 많이 가니 꼼꼼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녀는 마치 하녀에게 일을 시키듯 말했다. 박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의자에 앉아 마늘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무릎 위에 올렸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익숙하게 마늘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 손은 한때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었다. 최명희 여사는 부엌 식탁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딸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명품, 사교계 파티,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 더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박 여사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지훈아, 이번에 한울건설이 천지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단다. 그것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제 명실상부한 재벌가 반열에 오르는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훈은 손톱을 다듬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민준 씨 회사도 천지그룹 자회사잖아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나저나 저 시어머니 좀 보세요. 마늘 까는 모습이 딱 시골 할머니네요. 저런 분이 우리 집안 어른이라는 게 정말 창피해요. 그녀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최명희 여사도 따라 웃었다. 박순자 여사는 묵묵히 마늘만 깠다. 천지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놀림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아들 강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머니, 아침부터 힘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아내와 장모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지훈이 즉시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어머니는 평생 이런 일만 하셨던 분이라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인 어머니? 그녀는 박 여사에게 동의를 구하듯 물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괜찮다는 의미로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아들이 더 이상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강민주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서둘러 출근했고 집에는 다시 세 여자만 남았다. 최명희 여사는 박 여사를 향해 혀를 차며 말했다.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우셨어. 저렇게 착하고 순에 빠졌으니 우리 지윤이가 고생이지. 남자가 좀 야망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일까? 그 말은 박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아들이 무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인내와 전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섣부른 감정 표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는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 저희는 나가서 점심 먹고 올게요. 찬장에 라면 있으니 알아서 끓여 드세요. 그리고 저희 돌아오기 전까지 거실이랑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려요. 김지훈은 마지막까지 하녀에게 명령하듯 말을 남기고 떠났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박 여사는 까던 마늘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라면 봉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온갖 경영학 서적과 경제 잡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박 여사는 책장을 훑어보다가 천지그룹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책 표지에는 자신이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전문 경영인 이진우 대표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꺼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진우 대표가 천지그룹의 창업주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저 이진우입니다. 서울에는 잘 도착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중하고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순박한 시골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대표 나요. 민준이 집에 와 있어. 별일은 없고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제가 당장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순자 여사는 그의 충성심에 만족하며 대답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대신 한울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시오. 요즘 우리 신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인데 어떤 회사인지 보고서를 올려주시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될 것 같았다.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가
아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와 사돈의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나 평범하고 순하게 키웠다. 재산 다툼과 암투가 난무하는 재벌가의 삶에서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이 오히려 아들을 나약한 사람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오후 늦게 김지윤과 최명희 여사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보고도 칭찬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최 여사는 바닥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사부인, 청소는 하셨는데 저기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나이 드시니 눈도 침침해지셨나 봐요. 우리 집 가사 도우미는 이것보다 훨씬 꼼꼼한데.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득했다. 김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비웃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와 최 여사가 가리킨 곳을 다시 닦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오직 압도적인 힘과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의 논리로만 그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를 조용히 가늠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은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을 맛보게 될 때가 될 것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 여사는 자신이 정성껏 껍질을 깐 마늘로 만든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다. 하지만 김지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손님상에 이런 촌스러운 반찬을 어떻게 내놓아요? 당장 치우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사온 고급 반찬들로 차릴 거예요. 그녀는 박 여사가 만든 나물 무침과 김치를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싱크대에 버리려고 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처음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강인한 사업가의 날카로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음식들은 내가 네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것이다. 버릴 생각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에 김지우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해 팔을 놓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부엌에나 계세요. 최명희 여사도 가세했다. 사부인,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우리 지훈이가 사부인 체면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걸 이렇게 망쳐놓으세요? 역시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두 여자의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박 여사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경영 철학과 함께 그녀의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박순자 여사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 며느리와 사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차가운 부엌에서의 긴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지우는 보란듯이 박순자 여사가 만든 소박한 아침 식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달시킨 샐러드와 주스만 마셨다. 강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고 결국 아침도 거른 채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최명희 여사가 어제보다 더욱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최 여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남편과 통화를 시작했다. 여보, 그래, 천지그룹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응, 이진우 대표 라인은 뚫기 힘드니 실무진부터 공략해야지.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한울건설이 얼마나 도약하게 되는지 알죠.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일인데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녀는 통화 내내 박 여사를 곁눈질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박 여사는 묵묵히 거실 한쪽에서 화채물을 주고 있을 뿐이었다. 통화를 마친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말했다. 지훈아, 들었지? 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천지그룹은 아무나 상대해주는 곳이 아니란다. 실력과 인맥,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김지훈은 송어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럼 엄마, 저기 계신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평생 가도 천지그룹 문턱도 못 밟아 보실걸. 밭에서 나는 배추값이나 새는 분이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해나 하시겠어.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는 박 여사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녀는 화초 잎사귀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생각했다. 저들은 돈의 힘을 숭배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거대한 강물의 표면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잠시 반짝이는 허영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천지그룹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녀의 역사 그 자체였다. 최명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말을 이었다. 사부인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죠. 우리 지윤이가 민준 씨랑 결혼할 때도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그래도 내가 지윤이 행복만 보고 허락한 거지.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최 여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전 내내 두 여자의 과시와 조롱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곧 백화점 VIP 라운지에 가야 한다며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어머니, 저희 나가 있는 동안 집 좀 잘 보고 계세요. 혹시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점심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어제 보니까 라면 잘 드시는 것 같던데. 김지훈은 마지막까지 가시돋친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박순자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이 전화기는 외부에 어떤 도청도 불가능한 오직 그녀와 그룹의 핵심 인물들만 사용하는 비상 연락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진우 대표가 아닌 천지그룹 건설부문 사장인 윤기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사장은 그룹 내에서도 강직하고 능력 있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윤기석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윤 사장,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건으로 전화했소. 한울건설이라는 업체가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다고 들었소. 윤 사장은 즉시 대답했다. 네, 회장님.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제안서 내용도 좋고 제시한 금액도 합리적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제안서 다시 검토하시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샅샅이 살펴보시오. 특히 자재 명세서와 하도급 업체 리스트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과거 실적과 평판까지 전부 보고서로 올리시오. 승인은 내가 보고서를 본 후에 결정할 것이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윤 사장은 회장님의 목소리에 담긴 강한 의지를 느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조용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윤 사장이 자신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직접 발탁하여 수십 년간 지켜본 인재였다. 그녀의 명령 한마디면 순풍에 돛 단듯 나아가던 한울건설의 계획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는 쇼핑의 전리품들로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들은 박 여사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하루 종일 그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집안일이라도 좀 하시지. 젊은 우리도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김지훈의 잔소리가 시작될 무렵 최명희 여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최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짜증이 가득했다. 여보,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갑자기 천지그룹 쪽에서 태도가 돌변했어. 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가 서류를 산더미처럼 요구하고 있어. 제안서에 오타 하나까지 문제 삼으면서 트집을 잡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최명희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담당자가 누구인데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게 더 문제야. 실무진이 아니라 건설부문 사장이 직접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는군. 윤기석 사장. 그 사람 완전 강골이라 뇌물도 안 통하는 사람인데. 일이 아주 꼬이게 생겼어. 일단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전망이 아주 불투명해졌어. 전화가 끊어지자 최명희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떤 놈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거지? 거의 다 잡은 고기를 놓치게 생겼네. 김지훈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너무 걱정 마. 그냥 일 처리하는 놈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겠지. 아빠 인맥이 있는데 설마 계약이 엎어지기야 하겠어. 그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으며 불평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결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는 박순자 여사에게는 향하지 않았다. 박순자 여사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둥굴레차를 조용히 음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막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돌멩이가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결국 저들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와 사돈의 초조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긴 싸움을 위해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며칠 후 박순자 여사의 유일한 손자인 강유진의 5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다.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고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의 사교계 인맥들이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며칠 전 사준, 그녀에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얌전한 정장을 입고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공작새들 무리에 끼어 있는 초라한 잿빛 비둘기 같았다. 김지우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파티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는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박 여사를 가장 구석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테이블로 안내하며 말했다. 어머니, 여긴 시끄럽고 정신없으니 이쪽 조용한 곳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 드릴게요. 말은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사실상 격리 조치나 다름없었다. 최명희 여사는 한술 더 떠 주변 지인들에게 박 여사를 소개할 때 민준이 시골 어머니신데 이런 곳은 처음이라 많이 낯설어 하세요. 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유도했다. 파티가 무르익고 선물 증정 시간이 되자 온갖 값비싼 장난감과 아동복, 심지어 금수저와 같은 호화로운 선물들이 유진이 앞에 산처럼 쌓였다. 그때 김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우리 유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손수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난감이었다. 박 여사가 손주에게 다가가 목각 인형을 건네려 하자 김지훈이 잽싸게 그것을 가로챘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우리 유진이는 이런 것 가지고 놀 나이 지났어요.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그녀는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듯 인형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옆에 있던 수행원에게 버리라는 듯 건네버렸다.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몇몇 사람들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아들 강민준도 보았지만 그는 아내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더 큰 모욕은 뒤이어 찾아왔다.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가 커다랗고 촌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들고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런 좋은 날에 어머님만 빈손으로 계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김지훈이 선심 쓰듯 말하자 초의 여사가 포장지를 직접 풀어헤쳤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장에서나 볼 법한 조잡한 인조 가죽 핸드백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그들이 입고 걸친 것들의 가격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한 가치의 물건이었다. 여모, 사부인 핸드백이 너무 낡아 보여서 저희가 마음 좀 썼어요. 다음에는 저런 거라도 들고 오시면 오늘보다는 덜 초라해 보이시겠죠. 최 여사의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 핸드백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과 경멸의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다짐했다. 이 순간을, 이 치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파티 내내 박 여사는 유령처럼 취급당했다. 그녀는 손주 유진이의 재롱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김지훈이 나타나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아들 민주는 술에 취한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박 여사는 깨달았다. 이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자신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아들과 손자가 사는 세상이었지만 그녀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회장에는 세 여자와 강민준만 남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민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이제 집으로 가시죠. 그러나 김지훈이 그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아니요, 어머님은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시골로 바로 내려가셔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이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파티 어머님 때문에 완전히 망쳤어요. 제 친구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알아요. 제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최명희 여사도 거들었다. 사부인, 정말 서운하네요. 우리 지훈이가 사부인 불편하실까봐 얼마나 신경 썼는데 결국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군요. 애초에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을 모신 게 잘못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책임을 박 여사에게 돌렸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몰아세웠다. 강민준이 우물쭈물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김지훈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김지훈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제가 이미 택시 예약해뒀어요. 서울역까지 가실 거예요. 밤 기차 타시면 새벽에는 도착하시겠죠. 이 편이 모두에게 좋아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건 저나 민준 씨, 그리고 유진이에게도 스트레스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 여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에게 자신이 스트레스가 되는 존재라는 선고는 그녀가 평생 겪어온 어떤 시련보다도 고통스러웠다. 박순자 여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나 강민준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값싼 핸드백이나 며느리가 억지로 입힌 정장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처음 서울에 올 때 들고 왔던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연회장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 민주는 차마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호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자 박순자 여사는 운전기사에게 서울역이 아닌 다른 주소를 말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택시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동안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순박한 시골 어머니 박순자는 오늘 밤 이 도시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제국의 군주, 복수를 결심한 냉혹한 심판자뿐이었다. 택시는 1시간 넘게 어둠을 뚫고 달렸다. 화려했던 서울의 불빛은 까마득한 점이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차창 밖으로는 가로등 하나 없는 적막한 시골길이 이어졌다. 마침내 택시가 멈춰 선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와집 앞이었다. 운전기사는 미터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렇게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이 엄청난 택시비를 아무렇지 않게 지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묻지 않고 거스름 돈을 건넸다. 박순자 여사는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낡은 대문 앞에 서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인식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 안쪽의 풍경은 바깥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의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곳곳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집사가 깊이 허리를 숙여 그녀를 맞았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결같은 충직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일세. 김집사. 내가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서울에서의 무기력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김집사는 그녀가 벗는 낯선 정장 재킷을 받아들었다. 박 여사는 마치 더러운 껍질을 벗어 던지듯 그 옷을 그에게 건네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바로 욕실로 향해 몸을 씻고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 대신 품위 있는 비단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제국의 여왕이 자신의 왕좌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그녀는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사방이 고서화와 도자기로 채워져 있어 평범한 선비의 방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벽에 걸린 족자 뒤에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벽 한쪽이 소리 없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주식 시황과 뉴스, 그리고 천지그룹의 내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수십 년간 제국을 통치해온 심장부였다. 박순자 여사는 중앙의 의자에 앉아 위성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단축키 하나를 눌렀다. 신호는 단 한 번 울렸다. 이진우입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결에서 막 깬 듯했지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 대표, 지금 즉시 내게 오시오. 1시간 주겠소. 그녀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이진우 대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네, 회장님, 4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박 여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파티장에서 겪었던 치욕적인 순간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이른 시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이진우 대표는 굳은 얼굴로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박 여사의 싸늘한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실행하시오. 그녀는 파티에서 겪은 감정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사업가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늘건설, 내 며느리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회사요. 지금 우리 그룹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기석 사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이미 받은 터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검토,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할 것이오. 이 대표. 그룹의 모든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재무분석팀을 총동원하시오. 외부의 최고 회계법인과 로펌까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최고의 인력들을 끌어모으시오. 목표는 단 하나. 하늘건설이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하나에 하늘건설의 기업 정보를 띄웠다. 탈세,
횡령, 배임, 불법 비자금, 부실공사, 하도급 갑질. 먼지 하나라도 좋으니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편법을 샅샅이 찾아내시오.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들을 내 책상 위로 가져오란 말이오. 이진우 대표는 숨을 삼켰다. 회장님이 특정 기업에 대해 이토록 강경한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10수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회장님, 혹시 무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 여사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췄다. 이유는 알 필요 없소. 이것은 회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요. 그녀의 단호함에 이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며느리 김지훈과 그 어미 최명희의 개인 자금 흐름도 추적하시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오. 뱀은 머리뿐만 아니라 꼬리까지 잘라내야 하는 법이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냉혹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진우 대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물러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전쟁의 선봉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대표가 떠난 후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순자 여사는 모니터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자 유진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의 순간 희미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눈빛은 다시 굳건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었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을 비추고 있었다. 복수에 서막이 올랐다. 박순자 여사가 어둠 속에서 명령을 내린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하늘 건설의 기반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침식시키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바로 자금줄에서 시작되었다. 하늘 건설의 초의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초의 사장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사 리스크 관리팀에서 갑자기 하늘건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해서요. 당분간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연장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깍듯하게 굴던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최 사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김 지점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당신 은행에 예치한 돈이 얼만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 우리 회사에. 하지만 은행 측의 대답은 요지부동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은행들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빗발쳤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금융권이 하늘건설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공사는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들의 갑질을 견뎌왔던 하도급 업체들 중 몇몇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그들은 공사 대금 지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재 공급과 인력 투입을 중단했다. 최 사장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최 사장의 아내인 최명희 여사는 남편의 사업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매일 저녁 술에 취해 들어와 절망적인 한탄만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지위는 남편의 재력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 그녀는 경쟁사들의 비열한 음모일 것이라 단정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 한편 김지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만의 호화로운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명품 매장을 순회하며 쇼핑을 하는 일상에 조금의 변화도 주지 않았다. 어머니 최명희 여사의 불안 섞인 전화는 그녀에게 그저 짜증나는 소음에 불과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빠가 알아서 잘하시겠죠. 사업이라는 게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따분한 얘기로 제 기분 망치지 마세요. 그녀는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를 철없는 투정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의 견고한 무관심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루는 단골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려다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다른 카드를 여러 개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그녀가 비서에게 알아보게 시키자 모든 카드가 갑자기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에는 예약해두었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지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했다. 그녀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투명한 유리 바닥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머니의 전화는 이제 더 이상 짜증나는 소음이 아니라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경고음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 시간 박순자 여사는 자신의 비밀 지휘 통제실에서 이진우 대표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하늘건설의 재무 상태, 주가 변동, 그리고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하늘건설이 그동안 저질러온 각종 비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지시에 천지그룹의 전문가팀이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물이었다. 이진우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쯤에서 압박을 멈추고 협상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면 최소한의 피해로 회사를 매각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 아직 멀었소. 오만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는 그들에게 또 다른 오만함을 가르칠 뿐이요.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나무는 가지치기를 할 게 아니라 통째로 뽑아내 불태워야 하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최 사장은 아내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천지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왔다는 것이었다. 하늘건설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했다. 사유는 심각한 재무 불안정성 및 잠재적 법률 리스크 발견이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계약 하나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최 사장에게는 치명타였다. 최명희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지훈 역시 친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은
그녀의 안일했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운이 없었다고, 시기가 나빴다고, 혹은 경쟁사의 견제가 너무 심했다고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그들의 오만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이제 그 틈으로 절망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하늘 건설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절망에 빠진 최명희 여사와 김지훈에게 한 통의 초대장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천지그룹 산하의 문화,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의 VIP 초대장이었다. 파산 소문이 퍼지면서 사교계에서 유령 취급을 받던 그들에게 이 초대장은 마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가문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굳게 믿었다. 두 여자는 남은 돈을 박박 긁어모아 가장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박순자 여사가 꾸민 정교한 연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이진우 대표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 갈래 그 두 사람을 초대하시오. 가장 비참할 때 손을 내미는 척해야 희망을 품고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법이지.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통해 행사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진우 대표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천지그룹의 대표가 아닌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미스터리한 자산가 제임스 리라는 가상의 인물로 파티에 참석했다. 행사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명희 여사와 김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지만 그들을 향한 경멸과 동정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만한 인물을 찾아 헤맸다. 그때 행사장 중앙에서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약정하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한 남자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바로 제임스 리, 박 여사의 충실한 대리인인 이진우 대표였다. 두 여자는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갖 아양과 교태를 부렸다. 그들은 제임스 리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자선 활동을 칭송하고 그의 안목을 치켜 세웠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다. 최명희 여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희가 얼마나 대표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안이 지금 아주 억울하고 비열한 음모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김지훈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저희 아버님 회사는 정말 정직하고 튼튼한 곳이었는데 악의적인 세력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대표님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께서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제임스 리를 백마탄 기사로 만들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이진우 대표는 박 여사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깊은 동정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는 숨겨진 이어피스를 통해 그의 모든 대사를 지시하고 있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안타깝군요. 때로는 진실한 기업가들이 시장의 음모에 희생되기도 하지요. 저는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다. 최명희 여사와 김지훈은 그의 말에 감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기가 통했다고 확신하며 희망에 부풀었다.
이 남자만 잡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진우 대표는 그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물론 제가 무작정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저는 회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늘건설의 재무제표, 자산 목록, 부채 현황, 그리고 진행 중인 모든 계약서까지 숨김없는 자료를 전부 가지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덫이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망에 눈이 먼 두 여자는 그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철저함에 더욱 신뢰를 느꼈다.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최대한 빨리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뵙겠다고 연신 허리를 숙였다. 이진우 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짜 명함을 건네고는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갈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명희 여사와 김지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아, 봤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이제 우린 살았어. 그 제임스 리라는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 사람만 잡으면 재기는 시간 문제야. 그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같은 시각, 박순자 여사는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환호하는 며느리와 사돈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그들이 건네받은 가짜 명함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성지도가 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이제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고 저들의 거짓된 세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먹잇감은 스스로 덫 안으로 들어왔다. 최명희 여사와 김지윤이 희망에 부풀어 하늘건설의 모든 내부 자료를 제임스 리에게 넘긴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천지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구성된 특별팀은 밤낮 없이 그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순자 여사의 지휘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 이진우 대표의 굳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그룹의 최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대표가 정중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분석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화면에는 하늘건설의 회계장부와 실제 자재, 납품 내역을 비교한 데이터가 떠올랐다. 그들은 지난 5년간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상습적으로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고급 자재를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와 공공도서관 공사에서 그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최고 법률 자문인 김 변호사가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입니다, 회장님. 또한 그들이 제출한 자료를 역추적한 결과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자료들이라면 최 사장과 관련자들을 최소 10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증거는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기쁨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저들의 탐욕이 무고한 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에 조용한 분노를 느꼈다. 이진우 대표가 그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검찰에 자료를 넘기겠습니까? 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모든 자료를 검찰과 언론사에 동시에 넘기시오. 내일 아침 온 세상이 그들의 죄를 알게 될 것이오. 한편 서울에 있는 강민주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내와 장모는 밤낮으로 재기를 꿈꾸며 알아들을 수 없는 사업 이야기만 했고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그는 며칠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신호만 갈 뿐 받지를 않았다. 문득 생일 파티 날 밤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무작정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차를 몰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집은 그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허술해 보였던 울타리는 사실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마당의 잔디와 나무들은 전문 조경사가 관리한 것처럼 완벽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처마 밑과 담벼락 곳곳에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감시 카메라였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삶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부르자 안에서 나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단정한 차림의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이 댁의 집사라고 소개했다.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민준이 묻자 김 집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답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사색 중이시라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도련님이라는 거리감 있는 말투에 민주는 더욱 당황했다.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 주변을 서성이던 민주는 반쯤 열린 차고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그가 잡지에서나 보았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평생 밥만 갈며 살아온 가난한 노인이 소유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 그때 김 집사가 누군가와 무정의로 통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께서 도착하셨다. 회장님께 보고 드려라. 외부 경계를 강화하고 절대 안으로 들이지 마라. 그의 말투는 마치 훈련받은 경호원 같았다. 강민준의 머릿속이 터질 듯이 복잡해졌다. 완벽하게 관리된 저택, 정체불명의 집사, 최고급 세단, 그리고 철통 같은 경비. 이 모든 것은 그가 알고 있던 가난하고 소박한 시골 어머니의 삶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지만 대신 거대한 미스터리만 안고 돌아가야 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채올라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순간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중견건설업체인 하늘건설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부실공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구체적이고 방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강민주는 고속도로 갓길에 급하게 차를 세웠다. 어머니의 미스터리한 삶과 장인의 회사가 몰락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거대한 혼돈을 일으켰다. 하늘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뉴스가 보도되자 최 사장 일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집과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최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천지그룹 비서실이었다. 내용은 하늘건설의 자산 및 부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니 최 사장이 직접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라 같은 희망이었다. 최 사장은 이것이 천지그룹이 하늘건설을 인수합병하거나 최소한 구제해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최명희 여사와 김지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김지윤의 남편 강민준이 천지그룹의 자회사 직원이라는 점까지 들먹이며 동정심을 유발할 계획이었다.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가장 값비싼 옷을 차려 입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천지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이전 같았으면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을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로비로 들어섰다. 비서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들이 향한 곳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그룹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중앙이사회 회의실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졌다. 회의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이미 이진우 대표를 비롯한 천지그룹의 최고 임원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 사장 일가는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테이블의 가장 상석, 회장의 자리에는 높은 등받이의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는 회의실 안쪽을 향해 돌려져 있어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최 사장은 이진우 대표 앞으로 다가가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일은 모두 오해입니다. 저희에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사장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동안 등 돌리고 있던 거대한 가죽 의자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그들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서자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순간 최 사장의 뒤에 서 있던 김지윤과 최명희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입이 벌어지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낡고 촌스러운 몸빼 바지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거대한 제국을 통치해온 군주의 위엄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순박하고 어리숙해 보였던 그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어머, 네. 김지윤의 입에서 간신히 바람 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최명희 여사는 눈을 몇 번이고 비벼보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현실일 리가 없었다. 그녀가 벌레 보듯 취급하고 파티장에서 내쫓았던 그 시골 늙은이가 어떻게 천지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딸과 아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초에 사장 역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처음에는 장모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이진우 대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순자 여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망연자실한 최 사장 일가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건설 최 사장님과 가족분들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희 천지그룹의 창업주이시자 외부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진짜 주인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사회실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과거 자신들이 박순자 여사에게 저질렀던 모든 모욕과 악행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엌 구석에서 마늘을 까게 했던 일, 촌스럽다고 면박을 줬던 일, 쓰레기 같은 선물을 던져주며 조롱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를 망쳤다며 한밤중에 그녀를 내쫓았던 일까지. 그 모든 행동의 대상이 바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다. 그들의 세상은 끝났다. 박순자 여사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쓰러진 두 여자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시선을 굳어버린 최 사장에게 고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최 사장, 당신이 제임스 리라는 가공의 인물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스스로 제출한 그 자료들이요. 그녀가 손짓하자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하늘건설의 내부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된 회계 장부,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저급자재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담긴 납품 확인서까지. 박 여사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그들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당신들은 서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에 철근을 빼돌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의 기준 미달의 시멘트를 사용했지. 당신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소. 사업적인 죄악을 모두 열거한 뒤 그녀는 마침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과 냉정한 평가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 아들 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동안 당신들 집안이 쌓아 올린 그 성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소. 그녀의 질문에 두 여자는 몸을 떨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는 과거를 회상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촌스러운 시골 늙은이가 감히 당신들의 화려한 세계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지. 당신들이 내 손에 쥐어준 그 값싼 핸드백, 내 손주에게서 빼앗아버린 그 목각 인형. 그 모든 모욕의 순간에 나는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천지그룹은 오늘부로 하늘건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오. 당신들의 부정축제한 재산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쓰일 것이며 당신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오. 이것은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오. 이것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일 뿐이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 순간 김지훈과 최명희 여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박순자 여사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경멸해 마지 않던 그 호칭을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들은 박 여사의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구걸하고 평생 종처럼 살겠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박 여사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미동도 없었다. 그녀가 눈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두 여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두 여자의 처절한 비명과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준이 뛰어 들어왔다. 장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과 함께 천지그룹에서 정체불명의 회장 주재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어머니가, 평생 밭이나 갈던 그의 가난한 어머니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거대한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와 장모는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가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이라는 이진우 대표는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강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시골집에서 느꼈던 위화감과 라디오에서 들었던 뉴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다. 자신을 평생 속여온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그를 덮쳤다. 박순자 여사는 소란스러운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 강민준만을 응시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냉철한 군주의 가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깊고 오래된 슬픔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적들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들의 심판대 위에 서야만 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보안 요원들이 떠나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 거대한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머니이자 천지그룹의 회장인 박순자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진우 대표는 조용히 두 사람에게 차를 건넨 뒤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이제 이곳은 심판의 장소가 아닌 한 어머니와 아들의 공간이 되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동안 품어왔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왜 저한테 모든 걸 숨기셨어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셨어요.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주름이 새겨진 눈가의 슬픔을 머금은 차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를 믿지 못한 게 아니다, 두 아들아. 나는 돈을 믿지 못했을 뿐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제국을 일구었다. 그 과정에서 돈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숱하게 보았다. 형제가 등을 돌리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것을 보았지. 나는 너만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평생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에게 수조원의 재산이 아니라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아는 올바른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 네가 평범한 환경에서 땀의 가치를 알고 약자를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랐다. 그것이 내가 너를 평생 속여온 이유다.
하지만 내 욕심이 결국 너를 나약하게 만들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구나. 이 어미를 용서하거라.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민준의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과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깊은 참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 가족이 돈이라는 괴물에 어떻게 잠식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박순자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참 동안 아들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뒤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선택지를 주었다. 내 아내의 가족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저들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옆에서 한 사람의 독립된 남자로 그리고 내 아들로서 바로 설 것인지. 그녀는 그 선택이 김지훈과의 이혼을 의미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임을 분명히 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눈물을 닦고 마침내 한 명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나약함을 벗고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과 방관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바닥부터 가장 낮은 곳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어머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대답에 박순자 여사의 입가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늘건설은 파산했고 최 사장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명희 여사와 김지훈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강민주는 김지훈과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과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천지그룹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천지그룹 회장실. 강민주는 신입사원 명찰을 목에 걸고 자신이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다. 회장님, 지시하신 보고서입니다. 그의 태도는 깍듯했고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의존적인 모자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이자 든든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 회의실을 나간 뒤 박순자 여사는 다시 창가에 섰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도시가 발 아래 장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풍경은 언제나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달랐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단지 악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구원했고 비뚤어졌던 가족의 가치를 바로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혹한 군주의 모습이 없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질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